자,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 빅데이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덧 이제 제가 맡은 부분에 중반을 넘어서게 되네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이런 데이터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시대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존에도 데이터는 있었고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어마무시한 데이터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죠. 끊임없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분산 처리 기술, 즉 여러 개의 컴퓨터로 나누어서 하나의 머리처럼 동작하게 하는 처리 기술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데이터들, 즉 앞쪽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페타, 엑사, 제타, 요타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서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의미를 파악하니까 가치가 창출되더라.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시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데이터의 증가는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제 수많은 어떤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센터. 원래는 저 지역이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요. 바람이 너무 세서 뭔가를 아무것도 경작도 못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었는데 실제로 저기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으니까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제로 자연 냉각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효과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든지 실제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북극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틱 프로젝트로 실제 해저, 심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조류를 이용해서 전력을 변환해서 전기를 생산해 줄 수도 있고 낮은 온도에서 이 열이 발생하는 걸 식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가져다 주는 환경 파괴도 좀 있습니다. 실제 북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어떤 차가워야 되는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게 되면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기온의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치는 요인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빅데이터가 뭐냐? 기존에도 데이터는 있었지만 지금은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가 있더라. 앞에서 제가 예제로 들어드린 게 어떤 한 학생의 카드 내역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카드 내역 데이터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성별도 할 수 있고 연령도 할 수 있고 사는 것도 할 수 있고 취향도 할 수 있고 많이 알 수가 있겠더라. 그런데 일부만 가지고 있는 100개, 200개 갖고 있는 것보다 10,000개, 1000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10만 개, 100만 개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또는 제가 뭔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머리로 이걸 정렬하거나 분류하거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평가들이나 분류를 누가 해주더라? 컴퓨터가 해주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나의 가치를 뽑아내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빅데이터의 핵심이죠. 그래서 많은 교재들이나 강의에서 빅데이터의 공통적인 속성을 우리가 이제 3V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V.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3V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 글자를 따서 variety,
다양한 형태로 수집돼야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크죠. 데이터가 크니까 볼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V를 붙였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시간도 기다려주는 건 아니죠. 분석도 더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인 velocity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냐? 빅데이터의 속성 3V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붙여서 이것만이 빅데이터 속성은 아니고 그냥 다양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한 것이 빅데이터가 아니라 여기다가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value를 붙여가지고 이건 포브이라고, 빅데이터 속성을 포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갈수록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보다 데이터량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과정도 예전에 사람의 머리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평가 시스템을 가졌다고 한다면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퓨터 하나나 뭐 이렇게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분산 처리 기술들을 통해서 많이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상관관계나 어떤 요인 또는 패턴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빅데이터의 특성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빅데이터의 속성을 더 붙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데이터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지면 뭐도 많아지기 시작한다? 엉터리 데이터, 즉 페이크 데이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뢰성을 평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속성을 볼 수 있다 해서 velocity를 붙인 게 velocity가 정확성을 이제 하나의 속성으로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기준의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즉 약간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맥락에 따라서 데이터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variability, 즉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과 또는 평가하는 방법, 평가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변성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설득하거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시각화를 또 하나의 빅데이터 속성으로 넣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뭐 여기에 4V냐, 7V냐, 5V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외우기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 속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빅데이터에는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더라? 그 규모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 자, 여기서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엑셀처럼 이렇게 뭐 필드를 가지고요. 실제 카테고리 있잖아요. 여기 뭐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하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또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데이터가 쓰여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흔히 보시는 엑셀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정형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 영어로는 이제 structured 데이터라고 합니다. structured 데이터. 근데 구조화할 수 없는 데이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정형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메일 데이터 또는 동영상 또는 뭐 오디오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갈수록 많아지더라. 즉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가 오히려 증대한다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갈수록 데이터 특성이 현실성과 실시간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주어지게 되는 게 또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데이터의 어떤 관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 이제 1980년대, 90년대 컴퓨터가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제3의 물결을 처음 얘기했을 때에는 실제 이러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축적하는데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됐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데, 즉 저장하는데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많이 저장을 하고 어찌됐든 쌓아놓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 쌓아놓은 것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처럼 검색을 하는 것들이 데이터 쌓은 것 중에 잘 찾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리를 잘한다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지식 공유, 즉 데이터를 무조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치 있는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답이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관한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 평가들이 많아지니까 거기를 우리가 뭐 서로 지식을 공유하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어떤 흐름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2015년도, 16년도를 기점으로 컴퓨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 그 다음에 갖가지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데이터가 수많게 나오다 보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뭘 통해서 패턴을 찾고 확률을 찾다 보니까 어떤 가치들이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읽는 방식인데 요즘의 시대가 가장 그 혼란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는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뭐 하는 것처럼 자신의 데이터가 정답인 것처럼 제공하는 경우도 많더라.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의 맥락이라든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도 어떤 상대방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어떤 맥락이나 의미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국대학교에 있으니까 동국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동국이라는 학생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취준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준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졸업은 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 카페에서 그래도 용돈은 벌고 살아야 되니까 카페에서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일주일에 틈틈이 2-3번 가해를 해서 돈을 벌면서 생계를 연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취준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 동국이는 취직을 한 겁니까? 말 그대로 취준생으로 보면 취직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 동국이는 뭘 한 겁니까? 그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죠. 그런데 실제 통계청이 조사한 실업률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직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조사한 걸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조사한 거면 3.3%입니다. 근데 이때 기준을 보게 되면요. 실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을 보게 되면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것, 즉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야 돼요. 아예.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동국이는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든요. 작든 크든 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에는 뭐가 되게 돼요? 실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체감 실업률과 가장 가까운 지표로 고용보조지표라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10.9%가 나옵니다. 실업률이요. 두 개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즉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때에는 항상 몇 퍼센트 얘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 그 다음에 측정 배경 등을 우리는 백그라운드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A당, B당이 있게 되는데 어느 당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두 개의 설문조사 기관이 다른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퍼센테이지로 어떤 A라는 조사기관은 두 개의 당의 지지가 비슷하다라고 했었고요.
B라는 조사기관은 A당이 B당과 거의 20-30%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A라는 조사기관은 뭐 했더라? B라는 조사기관은 뭘 했더라? 실제 안에 뭐가 들어갔다?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화 상담이 꽤 많이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A라는 조사기관에서는 전화 상담의 비율을 줄였더라. 즉 측정 방법에 따라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준, 방금 아까 실업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측정 기준들이 달라짐으로써 데이터는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이런 얘기만 합니다. 우리 학교의 취업률은 몇 %다. 우리 학원의 취업률은 몇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백그라운드의 측정 배경이나 방법이나 기준 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이 데이터를 강의 교재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시면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A 그래프하고 B 그래프가 있습니다. 글씨가 왜 갑자기 아이고 제가 잘못 넘겼네요.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A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A 그래프와 B 그래프를 보게 되면 A는 급격한 성장을 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지고요. B 그래프는 완만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A와 B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같은 그래프예요. 실제 Y축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0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리지는 않고 여기다 뭐 합니까?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주는데 어찌됐든 A와 B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상승률을 다르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작성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시각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데이터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뭐 이게 꼭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거나 여러분 것을 조금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A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약간 장점을 부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시각화 차트인데요. A라는 도시에서는 10번의 강도 사건이 있었고요. B라는 도시에서는 5번의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A 도시는 B 도시보다 위험한 도시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한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요. 미국에서는 10,0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은 과연 한국보다 위험한 나라입니까? 코로나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입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습니까? 면적과 인구수와 많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죠? 미국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절대값이 아닌 것을 절대값인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그 백그라운드의 상대값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마지막 예제로서 하나를 보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 왼쪽에 A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시 A 그래프는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B 그래프는 이 구간에 그런데 실제 A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축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라고 한다면 4월달은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한 달이거든요. 그러나 A라는 데이터만 보게 되면 급격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즉 날짜와 시간대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일단 특정 데이터만 보여줌으로써 뭐가 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를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전달하는 우리가 이제 뭐 언론이든 아니면 뭐 갖가지 정보든 기관이든 정보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렇게
절대값이 아닌 것을 상대값을 절대값인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시간축을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퍼센테이지와 측정 배경이나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들과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조직, 그 다음에 분야들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실제 이변이나 이상현상도 감소하고요.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상황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빅데이터를 잘했던 사람, 데이터를 잘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입니다. 실제 나이팅게일이 사용한 그래프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 나이팅게일이 제시한 다이어그램인데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꽃잎이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실제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영국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나이팅게일이 병원의 위생의 중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설득을 강조한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실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매일하고 적혀있는 5월달, 6월달 이렇게 하나하나가 월입니다. 7월달, 8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 전염병이나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실제 전투나 치명적인 전투 부상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고요. 여기 파란색, 블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실제 2차 감염으로 사망한 수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가 기타 이유로 이제 사망한 수인데, 실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 뭐가 많더라? 치명적인 전투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누가 많더라? 전염병 등의 2차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되냐? 병원 위생의 중요성을 설득해가지고요, 개선해서 5개월 만에 군인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킨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득을 통하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한 어떤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예제가 이제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있는데, 실제 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은 많이 발표가 됐죠. 1860년대 파스텔의 연구에 의해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전염이 된다는 게 밝혀지기 전에 1850년대에 이 존 스노우가 뭐 했느냐? 콜레라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지만 사람들의 사망하는 것들의 신의 가옥들의 위치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실제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우물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 우물이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험 증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의사와 가족들이 믿지 않았죠. 근데 존 스노우의 주장에 따라서 우물을 폐쇄하자마자 놀랍게도 콜레라의 확산은 중단되었습니다. 즉, 지리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했더라? 어떤 추측, 가치를 창출해서 병을 막은 예제가 되겠죠. 실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서 18년 사이에 빅데이터의 초창기 사례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사례를 워낙 많이 예시를 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쇼킹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초창기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의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 실제 월마트에서 뭘 했느냐? 고객들이 사간 어떤 물품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실제 보기에는 관련 있는 물품들을 조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조사를 해봤더니 희한하게 기저귀의 판매량과 맥주의 판매량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찾았다는 거죠. 다소 의외 패턴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규칙을 찾았더니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영수증의 어떤 이 패턴의 그래프들을 실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했더니 기저귀를 사는 젊은 남성들이 뭐도 많이 사더라?
같이 왔을 때 맥주도 많이 구매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맥주 옆에다가 기저귀를 전시한 거죠. 기저귀 옆에 바로 맥주를 전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판매량이 급증했더라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실제 허리케인 상륙 전에 실제 뭐 사람들이 많이 사재기를 하죠. 허리케인 상륙 전에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다소 의외로 식료품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딸기 과자하고요. 맥주가 많이 팔린다는 의외의 패턴을 발견하고 재고를 미리 허리케인 예보가 있을 땐 축적을 했더니 역시 판매의 상승을 가져갔더라.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연관관계에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어떤 전략을 취함으로써 단순히 전시를 종류별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어떤 연관성, 패턴을 가지고 함으로써 장바구니를 분석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가 데이터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국내에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형 할인점 중에 하나인 타겟이 뭘 했느냐?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임신 예측 모델을 개발했는데 실제 논문이나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취향이 많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미향이든 로즈마리 향이든 각가지 향을 좋아하는 취향은 다르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이 향들을 싫어함으로써 향이 없는 어떤 형태들로 취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제품을 파악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물건을 사가다가 갑자기 이 제품들을 사가기 시작하면 임신을 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타겟이 어떻게 했느냐? 임신을 했다라고 분석되는 어떤 고객들에게 DM을 발송을 했습니다. 즉 할인 쿠폰들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집에 고등학생이 사는데 여고생이 사는데 이 타겟에서 보낸 임신을 축하합니다 하는 쿠폰이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했겠죠. 우리의 딸에게 이런 임신을 축하합니다의 쿠폰을 보낸 게 아버지가 달가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타겟에 항의를 했습니다. 타겟에 항의를 했는데 실제 봤더니 뭐 여러분들도 예측했겠지만 실제 딸이 임신해 있었던 거죠. 즉 데이터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타깃에서 사과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깃이 이제 쿠폰을 받은 임산부들의 반응에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 빅데이터 초창기에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새벽 배송 그다음에 빠른 배송들 많이 받아보시죠. 요즘에 이런 제품 큰 마켓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옛날에 보게 되면 뭐 요즘에 많은 마켓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떠오른 마켓들이 보게 되면 빠른 배송을 하는 마켓들이죠.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새벽 배송, 빠른 배송들을 하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신선한 식품을 배송한다는 것은 신선한 식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바닷가의 해산물을 신선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근처에다가 이 해산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제공을 할 수 있지만 많이 갖다 놨는데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재고를 떠안아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근데 적게 갖다 놓게 되면 더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못 팔게 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즉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을 요구하느냐를 예측하는 게 이 빠른 배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 물품과 시기 등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이 빅데이터 예측을 통해서 도시와 가까운 곳에 대형 창고를 두고 거기에 물건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어떤 식료품들을 일정량을 갖다 놓게 되면 물품을 빠르게 배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새벽 배송, 빠른 배송, 로켓 배송 등등등을 가능케 해주는 이면에는 뭐가 있다? 배송 시스템이 빅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범죄 예방에도 과거 범죄 기록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실제 여러분들 야간 심야버스 아시죠? 서울에 야간 심야버스가 있게 되는데 올빼미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 N번 버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노선을 만드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곳에 연결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서울시가 KT하고요 MOU를 체결해서 1252개의 서울 구역을 나눈 다음에 뭘 조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핸드폰 이동량의 패턴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지도 위에 그 시간대별로, 야간의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를 채웠더니 노선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동량을 가지는 곳에 첫 번째 노선을, 버스 노선을 만들었더니 뭐가 되더라?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이나 몇몇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야 하고 어떤 교통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이 올라가지 않고 사용들의 어떤 무관심으로 가다 보니까 폐허로 정류장들이 바뀌거나 흉물로 바뀌거나 철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KT와 MOU 체결해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사람들의 이동량을 파악해서 적용을 했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패션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니즈와 많은 패션들,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패션 분야를 얘기할 때 폴 앤 윈터 시즌, 그 다음에 스프링 썸머 시즌, 이렇게 1년을 2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션 시장을 선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빠르게 어떤 니즈들이나 요구들을 수집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빠르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배송함으로써 실제 자라 같은 경우도 1년에 15개 이상의 시즌을 나눠서 제품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니즈나 요구들을 실제 빠르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에 유니클로, 자라 등등등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뽑아냄으로써 어떻게 하더라? 패션을 빠르게 응대하는 어떤 형태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정된 필드, 우리가 필드라고 하면은 실제 엑셀 데이터로 보게 되면 여기에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하게 되는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필드라고 하죠. 필드. 요걸 필드, 학번 필드, 이름 필드, 국어 성적 필드, 영어 필드, 성적 필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정된 필드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uctured data. 그 다음에 그렇게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data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의 사이에 반정형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그룹화 시키거나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구조화시켜서 정형 데이터처럼 다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산업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고 있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데이터 스크래핑, 즉 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 정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할 것 없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에 모아서 제공해주는 기술,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데이터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 정보가 어떤 기관에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찾아가가지고 내 정보니까 출력해주세요, 카피해주세요 해서 다른 기관에 제출을 하거나 하죠. 그게 아니라 어떤 내 개인의 정보를 제3의 업체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서비스를 받게 하는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들도 요즘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용어가, 데이터 중에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죠.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배달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아니면 병원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빠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무슨 데이터라고 하느냐? 패스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를 뽑아내서 데이터 정보,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저귀와 맥주의 상관관계라든지 아니면 임신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뭐 구매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빅데이터에서 꼭 찾아낸 정보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스마트 데이터로 부르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삶 속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고 데이터들이 뭐 쏟아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가지고요. 현 상황도 분석하고 미래도 예측하고 가치를 창출시키는 어떤 작업들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로 불러진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데이터를 뭐 여기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할 것 없이 많은 곳들에서 이런 데이터들의 사용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뽑아내는 것들은 이제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들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빅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해서 사람의 지능을 담게 만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